혹시 그거 아세요? 현대 기업 스캔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경영학 교과서가 아니라 무려 150년이나 된 러시아 소설 속에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죠. 죄와 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품었던 아주 위험한 생각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이 소설 속 이론이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기업들의 붕괴,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운영 체제였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 이 고전 소설과 현대 비즈니스 세계를 잇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위험한 사상. 이게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허름한 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그 메아리가 놀랍게도 오늘날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의 회의실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시죠. 이걸 바로 비범한 사람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아주 특별한 비범한 사람들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죠. 소설 속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150년 전 이론이 오늘날 파괴적 혁신가라는 말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수의 선택된 자는 이상을 위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세상을 바꾸려면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해야 한다는 구호로 바뀌었죠. 하나의 범죄로 1000개의 선행을 이룬다는 계산은 시장 점유율과 주주 가치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가 됐고요. 장애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엔 윤리나 법이었지만 지금은 정부 규제나 안전 기준이 됐죠. 결국 옛날 말을 그냥 세련된 비즈니스 용어로 포장만 바꾼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추상적인 생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했던 창업가들 손에서 어떻게 괴물 같은 현실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그의 전략은요, 정말 라스콜리니코프 이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그는 기존의 법을 그냥 성가신 장애물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는 이걸 원칙적 대립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규칙을 좀 어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레이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아예 규제 당국을 조직적으로 속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그의 경영 철학 그 자체였던 거죠.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그녀는 아주 완대하고 숭고한 인도주의적인 비전을 내세워서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사기극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하던 말이 이거였죠.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일찍 작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말 숭고한 명분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숭고한 명분의 부패라는 함정입니다. 자신의 최종 목표가 너무나 선하고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투자자나 의사, 심지어 아픈 환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쯤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 SBF입니다. 이 사람은 뭐랄까 궁극의 공리주의 계산기, 딱 21세기형 라스콜리니코프였어요. 사기로 번 돈이라도 결국 좋은 일에 쓰이기만 한다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가 내세운 게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건데요. 이걸 요약하면 이겁니다. 목표, 어마어마한 기부가 수단, 고객 돈 빼돌리기를 정당화한다. 결국 이게 도박꾼의 윤리로 빠져버린 거죠. 내가 이 돈으로 세상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남의 돈으로 재앙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나 매력적이라면 왜 그 끝은 항상 끔찍한 재앙일까요? 왜 이 신화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처럼 규칙을 깨고 대성공을 거둔 극소수의 영웅들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똑같이 규칙을 어겼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의 이야기만 듣고 전쟁이 할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규칙 파괴자에게 열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실패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아주 위험한 성공 지침서를 쥐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리학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어둠의 섬요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 이 세 가지를 합친 건데 이게 일반인보다 기업 고위 임원들에게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특성들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리더들의 내면에는 아주 위험한 심리적 칵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과감한 비전을 가진 카리스마, 나르시시즘,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결단력,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흔들림 없는 냉철함, 사이코패스 성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독성 조합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위대한 건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소설 속에서 구원의 길, 그러니까 도끼를 든 외로운 늑대에 대한 대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여기 두 가지의 리더십 모델이 있습니다. 한쪽은 라스콜리니코프 모델이에요. 오만하고 규칙을 부수고 단기적인 이익만 줬죠. 반대편에는 소냐 모델이 있습니다. 소냐는 소설 속에서 공감과 인간애로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한 인물인데요. 이 모델은 공감하고 더 나은 규칙을 만들고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소냐 모델의 아주 훌륭한 현대적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입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독선적인 문화로 유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든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문화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공감을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심지어 과거의 적들과도 손을 잡았죠. 그리고 증명해냈습니다. 윤리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파타고니아나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증명하고 있죠. 진정한 장기적 가치는 내가 특별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 고객, 그리고 사회 같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먼저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세상을 맡겨야 할까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멸의 설계자일까요? 아니면 함께 가치를 쌓아 올리는 건설자일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자가 진단인데요. 첫째, 나는 내 목표가 중요하니까 나한테는 규칙이 좀 다르게 적용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는가? 셋째,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 라며 그냥 무시해버리는가? 결국 진짜 비범함이란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일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비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새롭고 더 나은 기준을 세우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